우리 김 여사님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최 네, 선생님. 네. 저는 우리 김 여사님을 뵐 때마다 뭐 지금은 연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네. 어머님의 그 젊으셨을 때 그 총기를 어머님의 그 현명하신 그런 말씀을 제가 듣는 듯한 네.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하는데요. 자, 어제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마지막 최후 변론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내가 왜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이면에는 북의 대남 공작기관에 끊임없는 이 탄핵과 정권 타도를 위한 북의 공작이 있었다라는 그 생각을 아주 짙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고 국민들이 주인이 이 나라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즉 국회 같은 데 얘기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국가의 주인이시는 국민들에게 이걸 알려서 국민들이 이걸 아시고 깨어나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겠죠. 제가 무슨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저 휴전선 이북에는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저 썩어빠진 독재 정권이 그렇죠. 있는데, 응? 그 지금 북에서는 그런 그 독재가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또 인민들이 지금 근 70년 넘게 그 김일성 종족들에게 억압당하고 지배당하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이제 그게 그 북의 우리 북인민들한테는 당연시되는 이런 것도 됐단 말이에요. 저는 참으로 제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입국론과 함께 미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 공화정을 하려고 했다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참 현명한 지도력과 그분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되거든요. 응? 그렇죠. 제가 오늘도 여기저기 좀 보면서 제일 역시 지혜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이구나 하는 걸 가슴 벅차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 대통령,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 대통령.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렇게 있지만은 이거는 구국이 대통령이라고 딱 나와. 야, 빼고 돌고 버티고 할 것도 없는 명, 이건 정의예요. 야, 역시 김 여사님의 이 저 결론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그다음에 나라를 구한 구국 대통령 윤석열. 부국, 구국. 야, 어떻게 대한민국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네. 야,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몸을 던져서 사직생을 하신 거예요. 사직생을 하고 이게 살신성의를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의 그런 담화문을 그러니까 최후 변론이지만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도 느낌이 오더라고. 야, 나 이러고 하려고 이거 했어. 너네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애들처럼 표현하면 그거고.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좀 격조 높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북의 대남 공작에 오염이 되고 썩어 문드러져 가던 대한민국을 내가 목숨 바쳐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그렇죠. 구국을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당찬 각오, 사직생의 저런 멋진 지도자 모습을 보고 북에서 대남 공작기관이나 서기실이나 정원이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의 북한 체제, 네. 오늘의 김정은은 제코가 속사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오늘의 이 사태가 동맹국들, 한미동맹, 자유 대한민국의 불이익이 되도록끔 전개돼서 친중 종북 사태로 변한다면요. 북한이 더 빨리 정리돼요. 더 빨리 정리된다. 정리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게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얼마나 많은 자유민주 국가들이 투자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저 말하는 자유민주 국가의 군대들이 6.25 때 들어오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전쟁에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나라에 투자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어느 나라 국민이 제일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가, 그렇죠. 이 국제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치, 경제, 문화적인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놓고 볼 때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친중 정북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 그러면 왜 그런지 알아요? 첫째, 일본을 보호 못해요. 일본 보호가 불가능해진다. 불가능하게 돼요. 두 번째는 대만이 존립이 위험해져요. 아, 대만 존립이 네. 위험해진다. 필리핀도 위험해져요. 아, 필리핀도 위험해진다. 네. 거기서 제일 첫째는 저는 감히 미 합중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1위를 일본 보호로 보거든요. 예. 예. 그게 무슨 모든 군사기지들도 들어와 있고.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더 발판이에요. 대륙을 위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겹게 6.25 때 몇만의 그 미군까지 이 땅에 진짜 성스러운 자유를 바치고 위해문 다 바쳤는데 이렇게 된 땅에 그만큼 투자하고 동맹관계로 온 이 모든 정말 80년 동안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날부터 가꾸고 염원을 쏟아붓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도와주고 방위를 같이 한 대한민국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미국 하나만, 네. 그러니까 60개국이 넘는 나라가 도와줬고 네. 실제로 전쟁은 16개국도 참여했는데 네. 미국의 청년들이 자료를 봤더니 네. 178만 9천 명이 나왔다고. 보세요. 그리고 네. 그 가운데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서 상위 군사가 되거나 네. 아니면 행방불명되거나 네. 이런 인명피해도 무지 많았어요. 거기다가 그 시대의 돈으로 미국 국가가 미국의 시민들이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때 돈 가치로 680억 달러를 우리나라 군비를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네. 그 뭐 6조 8천억이 될지 아니면 뭐 6경 8천조가 될지 그건 모를 돈으로 큰 돈을 준 거죠. 예. 그 진짜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 정말 그 나라의 그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예. 그야말로 시적으로 말하면 파란 눈동자의 노랑머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그렇게 와서 목숨을 바쳤는데. 요즘에 천조국 파랭이라고 보셨어요? 네, 그 천조국 파랭이도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중국, 러시아 때문이라도 네. 한국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대륙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그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 북조선이 우리나라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이 제가 볼 때도 한 500만에서 한 1000만은 된다고 봐요. 그 진짜 뭐 정말 그 호강에 고여서 오강에 똥 싸는 소리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8만 역사에 이 민족이 저 중국, 중하면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 동맹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게 역사가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형성된 DNA가 괜히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중국 사람들 우습게 보거든. 그런데다가 비개인으로 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92년 8월 24일에 우리가 한중 수교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요, 이 우유 같은 거를 이 열어서 먹을 줄도 모르는 그런 미개한 족속들이었다고. 거의 뭐 김일성 족속들이나 다를 바 없이 그랬는데 제가 보는 한중 관계는 뭐냐? 우리는 대문을 활짝 열고 그야말로 호의 평등이다. 그다음에 설린 외교다 이러면서 우리 친구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실수한 게 그 공산당 빨갱이들의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92년 8월 24일 수교한 이래로 중국 공산당은 우리 대한민국 상대로 뭘 했느냐? 이 나라를 침략해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잡아먹고 우리를 마치 그들의 속국으로 속방화하려는 그런 통일전선 전략을 유지했다는 거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수많은 간첩들을 대한민국 한반도에 보내서 이 나라를 통째로 지금 삶아 먹으려고 하는 게 지금
중국 공산당 책략인데 예, 예. 이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부정선거가 또 나타나고 그렇죠. 또 국회가 친중 의원들로 또 오염이 되고 학술계의 교수라는 것들도 다 오염이 되고 정부 관리들 중에서도 그저 중국 가서 근무하고 있는 놈들은 다 거기에 친중화가 되는데 왜 그러겠어? 다 돈으로 여자로 뇌물로 다 얽히고 설켜서 중국한테 꼼짝 못한단 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해방 이래로 김일성 가짜 김일성 김성주가 장악한 북조선이 예. 아직도 이 대남 혁명을 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머저리들이 그 평양이 우리의 중심이고 김일성이가 우리의 조상이 돼야 되고 누가 그래요? 이런 아니 그 국회의원들 한 놈들 많은 놈이 그런 놈들 아니 지금 예? 지금 가장 그런 놈이 지금 대통령을 기소한 소추인들의 그 법제위원장이라고 하면 정청래 같은 애들 과거 미 대사관에 대사가 살고 있는 대사관제에 담타만 넣어갖고 거기 불 지르고 했던 그런 애인데 정청래가 그 저런 것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갖다 버리고 북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얼간일이 많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산대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북으로? 말이. 응. 아우, 그러니까 성지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강제 이주로 좀 하는 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저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그런 애들은 북한도 안 받을걸요? 아 더러운데 왜 받겠어요 거기서? 그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고 써먹을 때 그렇지 응. 안 받을걸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애들, 그 뭐 이재명이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뭐 우원식이도 이런 애들이 조선 이제 북조선 입장에서 볼 때는 걔네들 말로 남조선을 적화혁명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애들이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럴 리는 절대 없지만 응. 남조선을 베트남처럼 적화 통일했다. 그럼 야네들은 벌써 배신한 놈들이니까 얘들부터 죽이 없애야지 북조선의 정권이 안전할 거 아니야. 김일성 적석 제국주의자들이 서희 공산혁명가들이 내피셜은 원칙이 딱 하나 있어요. 한번 변절한 놈은 또 한다. 이거예요. 나 그 공감하는 게 응. 내가 국정원 다녔잖아요. 응, 응. 국정원에도 보면은 대학 다닐 때 뿌락지 하던 놈들이 있어. 밀정하던 놈들이 있어. 그게 뭐냐? 대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옛날 같으면 중앙정부 요원들한테 일러 바치는 놈들이야. 어? 쥐새끼처럼 뭘 물어다 날리는 거야. 또, 전 이제 안전기획부도 있었으니까. 안전기획부 시절에도 그 안전기획부의 요원들한테 돈 받아서 학내의 사정을 물어다 주는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쥐새끼들을 그런 밀정 출신의 뿌락지 애들을 국정원에 많이 받아놓은 게 큰 문제야. 지금 현재도 국장하고 있는 놈 중에 그런 놈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나는 공산당들이 한 번 배신한 놈은 100번도 배신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까먹은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의 첩보 조직인 모사드는 절대로 돈 주고 썼던 협조자들은 우리 정식 직원으로 안 뽑아. 그렇죠. 응? 그래야 돼. 그리고 정식 직원으로 뽑거나 난 북조선인 건 잘하는 측면도 있어. 철저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금의 문화교육부 뭐 아니 뭐 국가보위성 이런 데 가려면 얼마나 철저해야지 거기에 직원이 되고 요원이 되겠냔 말이야. 근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물허물해진 게 온갖 그런 쓰레기들 배신의 역사가 있는 그런 밀정들 뿌락지들을 중앙정부부에만 뽑았겠어? 국정원에만 뽑았겠어? 다른 부서도 있다 이거지. 응? 2중, 3중으로 떠먹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네, 예. 전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 연방 정부 전체를 지금 돈 문제고 세탁을 하잖아 지금. 응? 그동안 부정했던 놈들, 부패했던 놈들 갖다 이제 다 이걸로 잡아들이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번에 이 정부가 그동안 썼던 돈 예산을 어디다 썼는가? 과연 정확하게 썼는가? 투명하게 집행했는가? 남용된 건 없는가? 이걸로 돈 빼먹은 놈들 없는가? 이런 게 우리나라도 좀 이게 질서 있게 요즘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해가지고 좀 정조준해서 하면은 우리도 미국처럼 깨끗한 사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새 MZ 세대는 보통 아니에요. 아 이번에 그 저 문형배라는 놈 있잖아.
그 무슨 걔가 그 지네 고등학교 거기 뭐 무슨 방에 가서 그 뭐 그 야한 거 보고 그렇게 다그 MG가 찾아낸 거래요. 난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얼마나 온 세상 어느 구석에 있는 똥싸기 오줌싸기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내 여사님한테 하나 알려 드릴게. 이번 주말 3월 1일 3.1절이잖아. 그날 전국의 대학생들이 지금 몇백 개의 대학이 뭘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종로가 마로니에공원 옛날 동숭동 거기에서 시작한대요. 그래갖고 헌법재판소로 광화문으로 이 젊은 대학생들이 이번에 태극기, 성조기, 학교 깃발 들고 모인대요. 죽었어 얘네들 이제. 어? 이게 이런 연령대가 들고 일어나면요. 이거는 정리되기 전에는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네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960년에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때 그 부정선거는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라 부통령 출마했던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 3.15 부정선거를 보고 당시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그 자기 희생, 그 사직생의 각오로 하는 걸 보고 청년들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난 대통령 그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그 최후 진술이 아마 내일 모레 이번 토요일 날 청년들로 하여금 막 이 심장에 불을 붙일 것 같아. 난 이제 이런 게 좀 북조선까지 좀 넘어가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내가 지금 김일성 족속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폭격할 게 없어요. 정리하자면. 뭐 세워놓은 게 없어서? 하고 그 북한은 너무 신종주의 국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순간에 세상이 변했다 하고 알려주는 거는요. 김일성 족속이 다 만들어놨어요. 농부는. 드론이죠. 드론. 네네. 드론을 보내서 평양에 있는 만수대 김정일 쌍동산 주체사 상탑 시신궁전 한 방이면 끝나요. 그 주변에는 인명 피해 볼 것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인가가. 아하. 말하자면 예를 들어 금수강 공격. 3배 용역이기 때문에 네네. 시신궁전. 그다음에 만수대 쌍동산 그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주체사 상탑. 이거 세 개 까놓으면요. 순간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더 소재지에 있는 거 있죠. 네. 도당위원회 그 근방에 있는 김일성 족속 동상만 까버리는데요. 그 주변엔 사람도 없어요. 인가가 없어요. 참배 장소 울라고 너무 민족을 너무 잡아놨기 때문에. 신종주의 국가는 우상물 파괴로 있죠. 그 비행사가 뭐 격추될 일도 없어요. 북한은 방공체계가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고 신정국가화된 북의 저 깡패 집단은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만 까부셔도 끝나요. 인민들의 그냥 이 정신적인 지주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지겹게 뛸 데 없어서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서 지겹게 80년째 살아오는 주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나네. 이게 말이에요. 북조선의 동상을 깨부신다는 거를 제가 근무할 때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처럼 드론이 없을 시대니까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드론이 있고 그래서 쉽게 되는데 그거를 미련한 방법을 썼던 멍청한 놈들이 있었다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름 검명이 그러는데 그런 멍청한 짓을 갖다 할 때 특히나 이 통신 보안을 잘해야 되는데 이 전화 연락을 함부로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 중국 아이들이 이 도청 감청은 기가 막히게 해요. 응? 그렇죠. 수재로 다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련하게 언어도 안 되는 애들이 그런 짓을 하려고 전화 통화를 갖다가 조선족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하다가 아마 뭔가 어디서 샜던 것 같아. 그래고 그거를 해보겠다고
중국을 우회해서 들어가다가 걸렸던 바. 그래서 한 몇 년을 감방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풀려났는데 그 인생 다 망가졌지 뭐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북한에도 못 가고 네,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압록강 넘어 들어서 네, 까부시려고 네. 해산이나 만포나 뭐 네. 중강지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을 깔라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중국 땅에서 잡히는 바람에. 그건 좀 미련한 짓이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011년에 빈라덴을 갖다가 미국 네. 애들이 가서 없앴어. 네. 미국의 그 특수기관원들이 가서 없앴는데 그걸 보고서리 김정일이 그때 이제 살아 있었을 때니까 네. 2011년도면 네. 그거 미국 애들이 한 거 보고 흉내를 내려고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흉내를 내면 사고가 난단 말이야. 북한의 그 동상들은 수제 폭탄으로 좀 못 제껴요.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반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몰라요. 늘 못 빠지게 우르르 보라. 그러면 적어도 상당량의 폭약을 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고 단지 그냥 어떤 그 우쭐거리는 그 공명심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고 오면은 얼마나 또 좋을까 이런 생각인데 북한의 모든 우상물은 우리에서 파괴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 때문에 그런데 이거 올라와서 그 동상을 세멘트 덩어리예요. 문제는 그거까지 개발하 올라가는 게 즉각 발견돼요. 그렇지. 그렇게 네, 적발돼요. 너 그 옆에 뭐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쉽게 발견되고. 그 마시대 쌍동상도 그 세멘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미군이 쓰고 있는 MQ-9 같은 그런 그 드론은 그 지옥의 불이라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10개 정도 14개 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야간에 가서 그냥 때려 부숴버리면 되네. 그렇죠. 그 저준해가지고요. 만수대 쌍동상, 시신궁전, 주체사상탄만 폭격해버리면 저거 눈 뻔히 두고 당중하면에 자기 집무실에 앉아서 망하겠다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부숴줘도 지하 창고에 있는 그 남조선 간첩 명단은 안 없어지겠죠? 그건 북한 문서 대국입니다. 그렇지니까. 북한의 철저히 문서 대국이에요. 같은 문서, 중요한 문서일수록 여러 군데 보관해요. 옛날에 우리 사고 보관하듯이 여러 군데 똑같은 거를 여러 군데다가. 국가 종합 기록물 보관소, 그다음에 부문별 그 보관소, 이 세 개, 네 개로 쪼개서 똑같은 문서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부분적으로 다 관리해요. 그러면은 평양 말고 지방에도 그런 식으로 보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북중 국경연선에 국가문서고가 있다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고 국가문서고를 누가 거기다 갖다 짓습니까? 수도 옆에다 짓지. 그거는 평양시 주변에다 있어요. 아니 자강도나 양강도에는 무기공장, 군수공장, 저장고는 있겠지. 그거야 있겠지요. 근데 이제 비밀 문서고는 거기는 없는 거야. 절대 없죠. 그 자강도, 양강도 북중 국경연선에 그 공장들이 들어간 거 있죠. 그거 저게 6.25 전쟁 일어나면서 평양에 일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평천리 병기수리소라는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공장. 그게 북한의 군수 경제의 모처 공장이에요. 그럼 지금은 자강도에 있나요? 이 그게? 공장이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후퇴해서 성천군 군자리에 들어갔다가 군자리에서 또 자강도로 뽑은 거예요. 성천에서 자강도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몇 파트는 박격포 직장, 무슨 포탄 직장을 해서 지금 들어가 박힌 게 그 대형 군수 공장들이에요. 군모처. 근데 이거를 공산중국은 그때 49년도인가 10월 1일에 국가 한판 올리고 6.25 전쟁 터지고 하다니까 전쟁 와중에 다 들어가 베긴 거예요. 토를 잡은 거예요. 북한의 군수산업이. 처음엔 군국구 했겠죠. 근데 그 후에는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소련에서 그 무슨 군수 라인들이 들어다니니까 공산중국의 얼떨결에 공산주의 그때 많이 배웠어요. 얼떨결에 다 들어가 박힌 거예요. 그러게. 그다음에 1970년대부터는 60년대 말 70년대부터는 강경하게 요구했어요. 이 공장들을 빼라. 왜? 전쟁한다니까. 남조선 해방해야 되겠다니까. 미국이
폭격기가 뜨면 어느 기지를 제일 먼저 폭격합니까? 군사기지 군수공장부터 폭격하잖아요. 그러겠죠. 거기 압록강 두만강 짝이 딱 있는 거예요. 소풍댐도 역시 부셔버리겠죠. 그렇죠. 뭐. 예. 거기 가서 하면 자기네 땅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담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네. 압록강 두만강 그쪽 중국 지역은 고요한 뒷동산이에요. 거기서 포탄이 떨어지고 어떻게 되면 공산중국은 잔등이 탄도받는 격이에요. 무풍지대인데. 그러게. 그래서 그때부터 1960년대 말부터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군수 공장들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부터 평북도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네. 그렇게 전쟁 물자 준비를 일찍부터 해다니까 네. 작년 봄에 네. 처음으로 북쪽 애들 군사가 무슨 건설 공병대로 해서 네. 처음에 3,000명인가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러시아에 제공됐던 포탄이나 네. 이 미사일들 중에 불발탄이 너무 많아갖고 예를 들면 포사격을 하는데 막 이렇게 50km를 정해놓고 쏘면 날아가다 20km 앞에 떨어진다는 거야. 심한 경우는 포탄이 장약을 놓고 쏘니까 네. 포신 안에서 터져갖고 이 대포가 망가지는 일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게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조국 그 소위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조국 수복 통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남 적화 통일. 그렇지. 적화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런 포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 그 러시아에서 얘기가 너희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가? 이런 불량품을 갖다 보내놓고 이놈들아 돈을 받아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 작년에는 그 관계가 안 좋아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파병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몇 명이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요. 사망자가 5,000명, 또 부상자가 5,000명 정도, 한 10,000명 정도가 상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한 2만 명 정도 더 들어왔다 뭐 이런 첩보가 오거든요. 뭐 몇 명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여사님 보실 때 자 이번에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에다가 돈을 더 무기든 뭐든지 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을 갖다가 지금 옥죄고 있잖아 지금 미국에서 길들이기 작업을 하잖아요. 예? EU나 뭐 나토나 다. 자 이런 속에서 북쪽 아이들이 지금 군대를 보냈어. 응? 뭔가를 걔네가 희망하는 게 있어. 제가 이제 파악해 보면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바라고, 뭐 스텔스 전투기, 뭐 핵 잠수함 이런 거를 러시아가 기술이나 뭐 물자로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과연 그런 인민의 피를 팔아서 젊은 아이들의 그 목숨을 버려서 과연 그런 게 될까요? 지금 겨우 지금 들어오는 게 평양 이 하늘 방공하는 방공 시스템 하나 들어온 게 다라거든요. 자, 제가 이 보면은 지금 거의 끝날이 와가고 있는 것 같아. 내일 모레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여사님 보시기에 지금 김정은이가 저런 식으로 저렇게 막대모지를 막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조만간에 그 저게 무슨 뭐 김정은이 조금 푸틴이 돼버렸어요 지금. 김정은이 조금 푸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독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푸틴이 김정은이 적이 됐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김일성, 김정일이라면 네. 이따 절대로 안 해요. 안 하겠지. 푸틴 그 파병한다든가 뭐지 절대로 안 해요. 이 애송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철이 안 나서. 얘는 그저 후계자 벼락치기 공부도 안 했다니까요. 공산주의 이념도 몰라요. 대치동 과외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북한은요 이미 네. 내가 그래서 푸틴도 저거 정상은 아니구나 그 생각한 게 있어요. 네. 북한은요 군사 무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숟가락 밖으로 밥그릇 하나도 표수나 기교카 양산을 못해요. 북한의 모든 무기, 특히 미사일 있죠? 시험 발사탄 만든 거. 운에 맡겨요. 내가 있을 때부터.
아닌 게 아니라 네. 작년에 그 KN-23이라고 이스칸데르 네, 미사일을 네, 네. 보냈다는데 네. 목표물을 갖다 정하고 쏘잖아요. 네. 가까이 떨어지는 게 한 1000m, 1km 벗어나서 떨어지고 네. 어떤 미사일은 10km 밖에 가서 떨어진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정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이제 여기 좀 광화문을 겨냥했다. 네. 쐈는데 저기 청량리 가는 거야. 사격장 마당에 떨어질지 누구도 몰라요. 그럴 때. 그런 수준이래요. 북한은요, 그게 어. 북한은 모든 그 정밀 기계, 단능 설비들이 응.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다 70년대, 60년대까지 이 각 나라에서 그것도 중고, 돈이 없어서 80년대 초까지는 중고, 폐기된 공장에서 들여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밀 제품의 규격화라는 게 없네. 아니,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네. 한국공업표준화 KS라든가 이런 게 네.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족속이 응. 이 미사일 생산, 응. 뭐 쟤네 말대로 현대 무기 생산합니다. 이 생산의 기계가 뭐 어떻게 이게 기계 정밀 기계 단능 설비들이 가면 수령이 선물로 보내주는데 어디서 보내주는가? 스웨덴 쪽에서 60년대 실컷 쓰다가 폐기 넘긴 거 있죠. 아, 그런 단능 설비들을 어. 저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폐기돼. 쓰레기를 폐기 처분하는 폐기 거야. 처분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싼 값에 사다가 네. 그걸 이제 북조선에서 가동을 한다. 그 바로 지금서도 다 그런 설비가 들어온 거예요. 80년대. 근데 너 고물상 국가라고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쓰레기 처분하는 거네. 네, 그렇게 다 음. 용도 폐기된. 그러나 아직은 그럭저럭 쓸만한 기계들을 운반비나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선복시계 공장도 똑같아요. 북한은 그 가지고 오는데 네. 그 나라에서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설비에 대한 해설서가 없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고칠 그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1992년으로 기억되는데 만경대 약전기계 공장이 유일하게 미사일 종합 공장이에요. 그 만경대 약전 기계공장. 예, 약전기계 공장. 어. 그 북한은 종합 공장을 하나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공장 건설을 그 25년 했어요. 내가 자라날 때부터 그 공장 건설했어요. 내가 그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국방과군 출신이라고. 그렇죠. 나는 우리 아버지 직책 때문에 별로 넓지는 않지만 국방과군 위수구역 내에서 자랐어요. 그 공장에서 가동하는 게 거의 20년 넘어 걸렸어요. 아, 그래요. 60년대 중반부터 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공장 이게 이렇게 이러면 그 공장에 수령의 선물로 그 기계들이 나온 거예요. 이건 중고 갖다 주면서도 선물이에요. 예. 네. 북한 주민들은 선물이고 뭐고 외국제 기계니까. 그러니까 하늘 같은 수령님의 선물이다. 네. 김일성, 김정일 동지가 내 알을 내서 그래서 현대적인 단능 설비 정밀 기계들을 들여와서 이것을 만경대 약정기관에 배려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설비 오는 거 소물 전달식까지 다 했는데 그게 아마 80년대 말에 들어갔을 거예요. 80년대 초에 그 공장에서 그렇게 들어간 설비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고 여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쓰라 그래서 내가 그 공장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미사일 종합 공장에. 가 보시니까 어떻던가? 그 저게 기계들이 있죠. 예. 나무 상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그 공장에 저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생산하는 공장이니까 그 공장에 모든 갱까지 인입선이 있어요. 철도길이. 다 갱되어 있지만은 그 가서 하차장에 그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상자 포장도 안 뜯은 채로. 몇 개는 뜯었던 거예요. 근데 쌓이는데 저걸 왜 안 쓰나니까 쓰고 싶어도 저 기계에 대한 기능 이것들 상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그러니까 어떤 설명서랄지가 네. 해설서가 써본 적이 없는 없기 거네. 때문에 처음 보는 기계인데다 해설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쓰라 그래서 무슨 설비를 하나 내놨는데 이렇게 하다가 뭐 어느 계기 쪽에 머리카락 사춘 같은 게 열해 나서 나라 이거 너덜너덜한 걸 먼지가 붙은 줄 알고 잡아 뜯었다. 그게 센서였다는 거예요. 센서. 네. 수령 선물 망가뜨리면 역적죄죄요. 죽겠죠 뭐. 네. 그 파스포르트도 없는 거 이거 어떻게 쓰나?
우린 못 쓴다 이거. 그거는 노천에서 다 파철이 됐을 걸. 그러면 뭐 지난번에 고난의 행군 때 다 분해서 팔아먹었겠네. 그거 이제 누구도 안 사가죠. 북한에서는 그 기계 정밀 기계 뭐에 쓸 일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고철로. 고철로 네. 아니 그 뭐 실용 선물은 못 다칠 걸. 뭐 열차 바꾸도 뜯어다 팔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자동차 바퀴는 원 없이 뜯어가지고 열차 바퀴는 그 뜯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공장의 기사장이 나한테 말하더라. 기사 선생님 이건 나라가 견디겠어? 왜요? 그러니까 온전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하나를 조립해 나오자면 7기 분량의 원료 자재가 낭비된다. 그 모든 원료 자재는 중국 쪽에서 수입에 들어갔던 거예요. 아하. 그 중국이 딱 자르다 나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수제 미사일 한 발 나와서 맞으면 운 좋다. 맞지 않으면 운 나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한의 모든 위성기구 나발이고 모든 미사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절대 그거는 절대 양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규격이 통일될 수 없고 규격이 통일될 수 없어요. 그때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네. 달라지고 소재 자재를 정품을 못 써요. 다 북한은 고물 국가이기 때문에 자력 경쟁 강고부터가 뭔지 알아요? 한 번 썼던 거 못 쓰게 되면 그걸 재녹여서 다시 만들어 쓰라. 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 강도를 보장해요. 파천이지. 그러면은 중국이 네. 그동안에 북한의 저 독재 정권을 내세워서 네. 서방에 위협하는 용도로도 미사일을 통해서 활용을 해왔다고 좀 보고 있고, 네. 예? 그동안에 뭐 문재인 때 숱하게 쏴 올렸잖아요. 예? 그저 뭐 쏴도 우리는 그게 미사일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고선 있었는데, 자, 저희들이 이야기로는 많은 미사일의 재료가 예. 또 쏘아 올리는 연료가 예. 중국에서 지금 수입돼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따리 장사꾼으로 들어가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절대로 안 넘겨져요. 1984년 이 일이 다시 이건 북한은 역동성이 전혀 없고 혁신성이 없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 구조상. 네네. 나라의 그렇죠. 물적 인적 자산을 거나 네. 북한의 군 이경제위원회 이런 데 아침에 10개 나왔다 며칠 있으면 10개 없어지는 무역 회사들 있죠. 위장 회사들. 이것들이 몽땅 나가서 미술을 다 들어간 거예요. 전자부품들 그 저장치들. 근데 이렇게 돼서 들어왔는데 그 이제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이거 써야 되는데 보니까 절반 이상이 남조선제라나? 아 거기 들어가는 게? 네, 보따리 장사로 들어간 게. 그러니까 북한은 대적 개념에서 남조선 물품 이거 하면 굉장히 아주 그 비판을 해요. 적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아니 뭐 실제로 전자제품은 중국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반제품 사다가 최종적으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하죠. 그때 연영무기가 당중한 군수공업부 그때 연영무기가 그 80년대 초인가 전병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나? 이거 이렇게 해 들어오다 나니까 남조선 전자제품 많이 왔습니다. 이게 다 붙여버릴까요? 이런 거예요. 정일이 안 돼. 그거 왜 아깝게 산 걸 붙여버리겠나? 그거 적들이 얼만큼 발전했는지 똑똑히 보게 하라 광자들한테. 그래서 그 따르사께서 애쓰게 하라 했는데 나는 그래서 정보 세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그때 미국이나 이제 자유세계 정보기관은 저 분명히 놈들이 와서 특정 부품을 사가는 걸 다 감찰한 거예요. 청년이랑 내셔가지고. 그때 그 들어갔던 모든 그 말하자면 나름대로 몇 개 갖고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불량품을 대량 넣어온 거예요. 그래서 북한 놈들이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하고 똑같은 과학자가 똑같은 재료로 만드는데 1987년 1995년 87년 처음으로 한 게 1989년 11월 달
1984년에 정단거리 스쿼드계 미사일 시험 발사했거든요. 그것도 모방 설계인데도 2, 3년 걸렸어요. 정품 나올 때까지. 그것도 지금 표준화, 규격화, 안정화 양산화를 못해요. 그러면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란한테 수출을 해서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을 갖다 위협하는 용도로 지금 미사일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북한 이거는 구분에 있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북한하고 이란이 왜 이 그 커뮤니케이션 미사일 때문에 가지는가? 예. 이거 저밖에 모를 거요. 난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그게 아마 1913차 축전 끝난 다음에 90년도에 처음 이게 네. 말하자면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이란하고 북한하고 예. 이란은 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이 발전한 줄 알고 붙은 거고 음흠. 북한 김일성 족속은 그러니까 내가 김일성 김정일이가 정은이에 비하면 김일성 김정일에 비하면 정은이는 발톱에 떼가도 못해요. 네. 김일성 김정일은 예. 우리가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을 자꾸 이 단거리 미사일이건 중장거리 미사일이건 시험 발사를 이 땅에서 하면 미국이 신경 써, 일본이 신경 써, 제재는 더 강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립에서 벗어못 난다. 그래서 이거를 끌고 나가서 시험 발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란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대단하게 진전한 줄 알고 붙은 거고 김일성 족속은 시험 발사 지대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사일 저그 부품 갖고 이란에 가서 조립해서 시험 발사를 거기서 하라.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북한의 실력이 대단한 줄로 대단한 줄 오해를 한 알았다니까. 거고, 그럼 북쪽 애들은 제대로 된 실험도 할 수 없고 하니까 그 도와주는 셈치고 달라버리 하고 그래가고 공동용지 달라버리. 이란한테 뭐 이란이 자체 생산하는 것처럼 해서 네. 이란 가서 실험하고. 이란 가서 시험 발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근본 그 서로의 둘이 이해 관계가 맞은 거예요. 그럼 이걸 빨리 이스라엘 모사드에 알려줘야 되겠네. 아니요, 다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겠지? 한참 하다 나니까 이란도 하품이 나가는 거예요. 얘들하고 공동연구 한다고 달러까지 준비한대. 그때 그다음에 한 5년 하고서 다 출소했어요. 그런데 내가 2000년대 대한민국에 와서 네. 그래도 아마 그 라인은 계속 갖고 나갔는지 문제도 그렇고 그때 어느 서방 쪽에서 네. 이란에 들어가서 이란군하고 뭐 어떻게 하는 북한군 사진이 찍힌 걸 갖고 와서 확인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북한군 장교가 아직도 이란에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둘 다 반미 국가로서 네. 둘 다 제재받는 국가로서 시장이 막혀 있는 국가로서의 공조 관계가 아닌가 그 생각까지는 해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장교의 얼굴을 내가 기억했어요. 내가 누구라는 거.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은 왜 이란에서 네. 중국에다가 석유를 수출하면서 네. 그 석유 수출 대금을 중국은 네. 무기로 이란한테 네. 갖다 줘요. 네. 그럼 이란은 그 중국에서 받은 무기를 가지고 네.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티 반군이나 네. 이런 아랍에 있는 그 테러 조직한테 무기를 주고 반이스라엘.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걔네가 생산 기지가 없는 거예요. 이란도 너무 제재받고 감시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석유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조선에서 만든 무기는 이미 사용이 불가능할 이게 정도. 1999호 소조가 1980년대 저부터 무기 밀매 간판을 올리고 김일성 족속이 99호 지휘부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게 무기 밀매 지휘부예요. 99호 아마 9월 9일 날에 지시했는지 그 날짜를 잘 붙이니까 예. 99호 지휘부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는 소련도 중국도 우리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기술을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어서 생산 확대 재생산을 나가야 된다. 혁명 작업만을 이래서 나온 게 무기 밀매가 독재자 그 국가 정책으로 나온 거예요. 비밀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 족속들은 네. 가짜 돈,
네. 위조 지폐 만들어서 팔고 예. 또 마약 생산해서 팔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불법, 네. 비법, 네. 이 짓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조직적으로 들어서서 네. 자 담배도 가짜 담배 만들어, 그렇죠. 돈도 가짜 돈 네. 만들어, 네. 마약도 가짜로 만들어.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국가 산업으로 하는데 그거밖에 돈 벌 데가 없어요. 외화벌이가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없죠. 그죠? 그거를 또 네. 타이틀을 붙여요. 뭐라고? 혁명 자금만 혁명 자금을 조성한다. 네. 북한에는 뭘려도 기술 수준도 네. 뭐 직업군의 그 분포도로 보나 직업군 분야를 보나 네. 수단으로 보나 모든 게 현대 어떤 경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해요. 예. 예전에 예.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위조 달러 예. 1,000만 불 정도가 발견된 적이 있었어. 예. 예. 어? 예. 그래갖고 그거를 미국의 SS 스페셜 서비스라고 하는 그 대통령 경호실이 예. 원래는 그 미국 건국 초기에 서부 지역에 그 마차로 다닐 때 예. 그 돈을 운반할 때 그 지켜주던 일이 시작돼서 오늘날에 그 대통령 경호실의 업무를 하거든요. 그 당시 SS 요원들을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하고 내가 입수했던 위조 지폐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거 반드시 털어서 잡아야 된다는데 그때가 이명박 정부 초기였다고. 그런데도 당시에도 국정원안에 보면은 예. 그것이 왜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의심을 해야만 하는가 라면서 그게 북한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갖다가 증명해라고 하는 이런 국정원 내부에 썩어 빠진 새끼들이 있었다고. 그때도.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거쳐오면서 이 국가정보기관이 소위 심부름센터로 변질된 거야. 그 선동군들한테 섞였죠. 그러니까 나는 뭐 김대중이가 뭐 간첩이다 어쩌다 북에다 갖다 퍼다 줬다는데 똑같이 나쁜 놈이나 김영삼을 생각한다고. 왜? 김영삼이가 그따위로 정치적으로 개수작 안 부렸으면 김대중이가 절대로 대통령 못 됐다고. 제가 김동길 교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집에 찾아가서 네. 그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딱 찍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다 꼬였다는 거. 그렇지. 네. 네.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런 표출을 잘 안 해요 원래. 근데 큰 일을 하자면 숨길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야 역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로구나. 무기 미매는 왜 했는지 알아요? 북한의 그 무기 상품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역을 할 수 없는 남이 대로 단지 대로 조지 이런 데 들어간 거예요. 국제시장에서 무기 거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가격 비싼 데 대한 경쟁력이 없는 그런 단체나 그 국가들이 북한하고 무기 매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 러시아에다가 북조선에서 만든 AK-47 그 신형으로 10만 정이 갔다는 거예요. 응? 뭐 쓸걸? 근데 과연 그게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정확한 그 컴퓨터 조종이 돼서 뭐 나사못 하나도 균질하게 응? 10만 개 들어오는 부품 하나가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총의 성능이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저거를 러시아군이 받아서 어떻게 쓸까? 러시아나 북한이나 더긴 개긴이지만은 북한보다는 러시아가 몇 배는 낫겠지만 정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런 거 만든 데서 북한은 그래서 오랜 숙련공, 오랜 기능공 그렇게 자산으로 안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군수공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숙련된 기술자가 죽고 없어지면 그 이어갈 놈이 없네.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대대손손자가 붙어요. 아, 또 그래. 김일성 족속이 대대손손 그 혁명사진 지키게 해가지고 너 아버지가 재능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물려주지 않아도 내 새끼한테는 내가 가진 기능을 몽땅 넘겨주지 않겠는가. 이게 대대손손 복무 정책이요. 이 군수공장부터 들어갔다니까. 그러면은 아버지가 군수공장에서 기술자다. 그러면 아들도 손자도 계속 그 지역에서만 살아야 되겠네.
그대로 선자 맞는 데게 살면 계속 가겠죠. 저 체제가 보전하면. 어쨌든 군수공장의 핵심 기능공 기술자는 그 말하자면 대학 나오지 않고 전남 기능 숙련공을 대대손손 거기에 딱 걸려요. 이 자식들은 군대도 못 나가요. 초벌을 안 해요. 대대손손 거기 걸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국가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없어질 날이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응? 그럼도 대대손손 한다는 족속인데 네. 개인 하나 인생을 비틀어 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다 노예인데. 그런 식으로 그 기능 그런 걸 대를 이어서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북의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걔들이 거기서 죽으면 거기에 대한 그 생명 보상으로 돈을 받아내고 이걸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이제는 전쟁이 더 확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 트럼프로 딱 바뀌면서 이제 전쟁이 이제 다 찬물 끼얹는 것처럼 정리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이야 다친 놈들은 어떻게 뭐 다시 북조선으로 데려갈지 몰라도 나간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이제 현장에 전쟁 복구를 하는데 거기 산업 근로자로 대체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또 그걸로 통해서 돈을 또 빼먹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내밀어서 뭐 1인당 얼마씩을 러시아로부터 받고 이제는 이제 살은 애들은 정은이가 이렇게 받는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한 사람의 김정은의 그 독재, 본인의 그 명주를 잇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저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 북에서 파견 나간 멀쩡한 젊은이들을 데리고 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얘기 다 하기 뭐하지만 모종의 작전을 펴서 북조선의 그 정말 그 젊은 애들, 걔네들도 재능 있는 애들일 거란 말이야. 싱싱하고. 그 전쟁터에 이렇게 죽여서 없애버릴 게 아니고 빼내서 보다 더 좋은 방면에서 그 사람들이 능력 발휘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인생도 좀 풍요롭게 살다 갈 수 있게 하고 난 적극적으로 걔네들 좀 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이제 전쟁이 종결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법적 뭐 보상 문제랑 다 정리되는 와중에서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왜냐하면 얘들은 공식 파병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포로 대우도 긴가민가 해요. 얘들은 파병된 날부터 살아도 죽어도 북한에 못 간다는 김정은이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내보낸 건 틀림없는데 두 당 푸틴이 보상한다. 뭘로 줄까요? 돈으로 주겠어요. 걔들도 지금 돈 없는데. 돈을 준다면 루블로 줘요. 달러 못 줘요. 똥값이에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루블 받자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원료 자재 준다. 북한의 모든 군수 민수 가리지 않고 생산 라인 그 모든 이게 이제는 자재가 들어와도 가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손자리에서 다 파괴됐기 때문에. 정은이가 그래서 똥모절이라는 거예요. 일성이나 정일이는 절대 줬다오지도 않아요. 왜? 러시아의 약탈적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근본적인 속성을 아니까 알죠. 그 속임에 안 넘어갔겠죠. 안 넘어가죠. 그럼 이제 이 애송이 김정은, 이 개모저리 정은이가 일단 러시아에 붙었단 말이죠. 네, 붙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은 더 이상 못할 거 아닙니까? 자, 전쟁을 못할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뭐 밀가루를 뜯든지 뭐 기름을 뜯든지 뭘 뜯어와야 될 텐데 그렇게 러시아가 호락호락하게 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이 구소련 시절부터 빚을 많이 줬어요. 빚. 소련의 빚. 부채가 많아요. 그렇죠. 김정일이가 왜 러시아 방구 나가서 혈압돼서 급사한지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푸틴만 나와서 빚 갚으라는 소리 들어가서 뭘 달라고 갔거든요. 빚부터 갚아라 그랬어요. 이게 북한 내부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해 죽는 해봐 중국에 2번, 러시아에 2번인가 한 번 또 따라갔다고. 그 북한 체제가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느냐 죽느냐 체제가.
구걸하러 갔는데 네. 그 집에서 주기는커녕 네. 야 임마 빚부터 갚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벌목공 노동자 이거 그렇지.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나가는 돈은 첫째 빚 갚는 데 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김정일이가 급사한 이유는 푸틴 만나고 와서 급사했어요. 그때 푸틴이었을 거예요. 빚 갚으라는 말에. 네. 너네가 아무리 노동력 번해도 그 돈이 뭐 40%인가 60%는 빚 갚는데 우리가 무조건 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뒤졌어요. 뭐 저분이 그 잘 되졌지 뭐. 잘 되졌죠. 더 오래 살았어도 문제였을 텐데. 내가 저기 만수봉화 하라고 온 나라 이민이 북치고 깽가리치고 계속 참배하고 만수봉화 하십시오 노래 부르는 놈이 70도 못 넘기고 뒤졌어요. 근데 죄는 많은가 봐요. 지금 있는 아는 네. 저 개모저리 네. 정은이는 70은 고사하고 50도 못 넘길 것 같은데. 쟤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미션이 삶에 대한 걸. 항복할래 맞아 죽을래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럴까요? 푸틴한 저 악인한테 파병까지 하다라니까. 네. 전략적 동반자요 뭐야. 푸틴은 서슴없이 정은이를 버려요. 잊어보세요. 정리된 다음에. 대한민국 일본과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아니 지금도 네. 러시아는 네. 극동 지역에 네. 연해주 지역에 네. 여러 가지 그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하고 또 가깝게 지내려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런데 얼마든지 버리죠. 근데 저 머저리가 이번에 병력을 보내고 네. 전쟁을 도움을 주면 네. 뭐 우리한테 핵 잠수함도 주고 뭐 전투기도 주고 이럴 거라고 그것보다도 생각했다는데 정문이는 응? 전투기요 무슨 기술이요 북한은 받아먹을 형편도 못 두고 저도 소화 못 시켜요. 설비를 줘도 기술을 줘도 뭐라 특허권을 줘도 좀 차라리 통째로 줘도 소련의 그 관련 기술자 전문가들이 나가서 손목 잡고 가르쳐줘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정은이가 푸틴하고 관계에서 요구한 것은 체제 붕괴 시 한미동맹 국군 한미동맹 한미동맹에서 저 체제에 대한 핵 사찰이요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방법 이 모든 게 어느 한계점에 따라서 이 요구가 강력하게 나올 때 자기를 방어해 달라는 그거 하나 요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뀐 미국 정부가 네. 응? 네. 조 바이든 같이 좀 소위 말하는 네. 그 치매에 걸린 정권이 아니고 네. 굉장히 똑똑한 그런 정권을 바뀌었거든요. 그 밑에 장관들 보면 전부 다 사자, 호랑이 같은 그런 장관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벼락치기 공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6개월 때 깨끗이 겪은 거예요. 트루맨이 핵무기 쓰겠다는 바람 모든 지원을 끊어서 낙동강까지 나갔다 한 거예요. 김일성은 늘 한탄에서 말했어요. 미국 유통 한번 쓰는 바람에 뭐 아식버정 10만 정 지원해 주겠다는 지원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미국 저 소련이. 사실 그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 하면서 진짜 핵무기를 한 번 더 쓸 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응? 써서 중국 동북도 망가지고 북한 지역도 망가졌으면 끝났지 뭐 그때. 그렇죠. 그다음에 그해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모든 북한 군수공장들이 70년대 중반까지일 거예요. 종합 공장 정말 미사일 제로 제외 공장들이 소련 기술 고문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60년대 때 뭐가 기억나냐면 그때 이제 TV에서 김일성이 이런 거 전쟁 4대 군사 노선이라 해서 그렇죠. 전군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토 요새화 뭐 이러면서 전면 무장화, 전군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어렸을 때지만 야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우리나라로 곧 집어먹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절에 뭐 없는데도 자주국방이 된다. 경제는 자립해야 된다. 자립경제, 자주국방. 그래서 조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그 안 먹고 안 써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60년대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1972년부터 우리가
GNP가 앞서기 시작한 거라. 그렇죠. 그 전까지 박정희가 61년도에 군사혁명했을 때는 북의 GDP 1인당 320달러의 북한이. 남조선 얼마인지 알아? 82달러였어. 그러니까 1960년대? 1961년도 그때는 북조선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니까. 그거 김일성이가 통치를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어. 소련, 중국, 동구권 나라들이 다 도와줬어요. 아니 물론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 일제가 많이 그러니까 남겨놓고 가고. 김일성이 잘했다고 칭찬이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런 역사를 다 잊어버린 이 멍청한 것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응? 언론을 장악하고, 노동계를 장악해서. 아니, 하나 좀 물어봅시다. 뭐요? 정말 이해가 안 네, 가는 뭐요? 게 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할 때 왜 자꾸 소리쳐요? 걔들 누가 그런 특권을 줬어요? 원래가 왜 사람 불러다 놓고. 빈수레가 요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보세요. 대통령조차도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나라 꼴이 됐는데 네. 걔네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면책이야.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딴 새끼들은 지금 뭐 예를 들면 서울에 네. 뭐 종로구 살아봤자 얼마나 돼 이게. 네. 동대문 그 사는 얼마나 되냐고. 그것도 뭐 쪼개서 뭐 동대문 갑을 나눠지고 뭐 그러잖아요. 구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저 몇만 명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되면 이 국회의 이 망할 놈의 힘을 갖고 예. 이게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87 체제란 거야. 1987년에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 군부 독재를 끝내야 된다. 이전의 헌법을 지키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래 갖고 헌법을 바꾼다고. 그러면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대통령 힘을 확 빼버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개망난 짓을 해.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때는 야 저 국회 해산해. 할 수가 있었어.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입법이 이렇게 된 데다가 그리고 92년도 한중 수결하고 난 다음부터 중국이 대한반도를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속국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간첩을 보내오고 심지어는 북조선의 대남 공작기관과 함께 국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전투표제를 만든 거예요. 사전투표는 별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네, 언제 하늘을 어디서든 하나. 다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서 원양어선에 있든지 해외에 살든지 상관없이 다 사전에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표가리를 하고 통가리를 하고 빳빳한 새 투표제를 넣고 하는 이런 짓을 하면서 친중 정권, 친북 정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공산당 정치가 응?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과거의 국공합작을 통해서 네. 대만의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네. 모태동의 공산당한테 밀려서 쫓겨가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수많은 첩자들을 국민당 장개석 정부에 들여보내 여자고 남자고 보내서 그 밀정들이 소위 49년 10월 1일 날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하게끔 했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국공합작 있죠. 예, 예. 여기 이 모태동의 작전에서 조선인이 하나 끼운 게 있어요. 누구죠? 성시백이에요. 그 위조화폐 만들고 했던 그 놈이죠. 성시백이가 장개석 편에서 음. 주울리로부터 비밀 파견돼 가지고 장개석이 편에서 국공합작에 소련 그 모태동이 이렇게 그걸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걸 뭐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1945년 북한에 들어간 다음에 주울리한테 편지를 썼어요. 성시백이. 김일성이가 주울리한테. 김일성이. 주울리 라인이었기 때문에 국공합작 때 주울리가 아마 그 비밀서는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성시백을 좀 보내달라고 중국 공산당 안에서는 나름 그 라인에서는 이름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시백이가 나중에 보면은 북한에서 이제 화폐를 새로 찍으면서 이전에 썼던 돈 있잖아요. 휴지됐잖아요. 그거를 남한을 갖고 와가지고 정치자금 쓰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한 놈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위조 화폐 사건이 또 벌어지죠. 그렇죠. 조선 정판사 사건이라고. 그 조선 정판사 사건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들어가죠. 누구냐? 개눈깔 박지원이 집안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
박지원이 할아버지가 조선 정판사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걔 아버지하고 삼촌은 그 전라도 거기서 소위 말해서 완장차고 6.25 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역이 다 국군에서 이제 점령이 다시 될 때 그때 이제 지역 빨갱이짓 하다가 도망가다 이제 총 맞아 죽고. 북한이 자유화된 다음에 그때 속 시원하게 말할래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그걸 국정원에서 항상 그런 간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데 지금 북에 있는 그 비밀 문서고 안에 거기에 있을 우리 남조선의 암약하는 간첩들 명단.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김정은 정권 망하고 우리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전부 다 압수를 해서 걔네들은 내가 볼 때 본인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살려도 안 돼. 난 그래서 이번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갖고 이런 부정과 부패와 중국 공산당이 하는 일을 이미 다 알고 구국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자 그 양반이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희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저 기각 안 하면 헌법재판관들 못 살아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잖아요. 아마 헌법재판소 직원들이나 저거는 모조리 다 죽을 겁니다. 진짜 내 장담해. 우리 구국의 열사들이 만약에 윤석열 탄핵을 인용한다. 그럼 니네 헌법재판관들 네 마누라, 네 남편, 네 새끼들까지 다 지금 잡아 죽이겠다는 게 좀 돼 있어. 그런 강단을 먹어야 돼요.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늘 살아요. 99년 1월 16일에 들어왔는데 저자기가 냈을 때 TV 켜니까 언더비 사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김대중이 때 아니야. 안드랭 김인지 뭔지 남잔지 여잔지 분간 안 가는 게 나서 무슨 옷을 어떻게 주고받았길래 저러나 그 생각. 근데 내가 진짜 대한민국 정치는 난 북한만 정확히 정리하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날까지도 정치적인 야당 여당 이 표현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데서 원칙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족이 있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이건 재판 걸기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내 공연한 4시간을 잃을까 봐. 그럼 내가 한마디 하면 근거를 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 좀 비평을 하니까 전직 국정원장 2놈이 나를 고발을 한 거야. 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김규현이라는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대중이 때 국정원장 하면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 580명 모가지를 잘라낸 이종찬이라고. 지금 광복회장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종찬이는 그 아들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하고 친구라는 거야. 근데 봤더니 친구가 아니더라고. 근데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힐게. 79년도에 윤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갔어. 그러면 79년도는 뭐냐? 예비고사란 시험을 보고 본고사를 보던 때야.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마다 전설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서울대학교야. 그 중에서도 제일 커트라인 높았던 게 법과대학이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나 못 가는 데야. 그리고 지금처럼 뭐 300몇 명씩 뽑는 것도 아니고 100명 조금 넘게 뽑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은 정확하게 본고사를 보고 들어간 거고 이철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종찬이 아들인데 봤더니 이종찬이가 뭐 영국 근무하고 프랑스 근무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버지를 따라서 다니면서 외국 생활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 중앙정보부도 그 당시에 외교관이라고 외교관 특례 입학을 해서 간 거야. 그러니까 같이 공부했던 79년도 입학했던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79년도는 시끄러웠고 뭐 부마 사태도 나고 나중에 10월 달에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이런 해였다고. 그러니까 79년도 입학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아우 야 우리 그때 맨날 술 먹고 그냥 그런 거밖에 기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이종찬의 아들 이철우는 2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다들 정신 차리고 공부할 때 전혀 못 따라가는 거지. 법대 학생들의 수준에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철우는 거기서 그냥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원래 서울법대를 시험 보고 간 사람들은 걔를 우리 동료로도 생각 안 했다는 거야. 왜? 모자라고 지진하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수준끼리는 뭐 공부를 하다가도 그저 한두 마디 주고받으면 되잖아. 서로 배우고 배워주는 이 아이는 못 따라오는 거지, 그 수준을. 그러니까 그런 게 서울대를 나왔다가 또 포장이 돼서 좀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일하는다고 해외 나갔다 돌아오면서 거기 가서 해외에서의 생활한 것을 근거로 외교관 특례로 이 대학원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 중에서 부정선거에도 관여한 놈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지금 이해찬이, 양정철이, 이근영이 이런 애들 얘기할 때 꼭 따라붙는 애가 있어. 죽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했던 고한석이라는 애야. 고한석이가 서울대 중문과를 나왔어. 그런데 나는 대학 다닐 때 걔가 나도 서울대 중문과를 나왔어요. 걔가 그런 배경인 건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국정원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루는 우리 선배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자네 학교 다닐 때 그과 혹시 이런 애 있었냐? 누구요? 그랬더니 고한석이라는 애가 있었냐 이거야.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학교를 다녔나? 어느 날 학교로 다니다 보니까 뭐 추가로 어떻게든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고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아버지가 외교관이다 뭐 외무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때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1학년 때까지 한심하게 놀던 애가 2학년 때부터는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뭐 그런 운동권의 모습으로 되더니 세월이 한참 지나봤더니 이게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토착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친구인 거야. 근데 그거를 92년도에 김낙중이라고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잡혀갖고 나중에 뭐 그 뭡니까 기소 유예인가 뭐 되면서 나올 때 항문에다가 그 저쪽에 황인호라는 또 다른 그 구속된 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비밀 지령문을 그 항문에다 쑤셔 박아놓고 나오다가 그게 걸린 거야. 그래갖고 그때 우리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좀 혼 좀 났겠죠. 근데 그 아버지란 사람이 뭐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그 퇴역한 선배님들 자리에 와가지고 내 자식을 갖다 말이야 안기부가 이렇게 막 심하게 다뤘다고 그러면 지 자식을 갖다 똑바로 가르쳐서 애국 전사로 만들든가 하지 어떻게 그래 친북 공산주의 빨갱이 새끼로 만들어서 그따위 짓을 하냐 이거야. 난 그래서 그 대선배가 그 얘기를 하길래 이게 이종찬한테 이철우도 그러고 이 고한석이라는 애도 그러고 이 전부 다 권력층에서 그 기회를 갖다가 악용하는 애들. 남들은 당시 서울대학교 아무나 가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가는데 김일성 종합대학도 가기 힘들지만 서울대학교 가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외교관도 아닌데 외교관이랍시고 솔직한 얘기로 중앙정보부가 해외에 나가 있어도 그게 백색 간첩이지 그게 무슨 외교관이냐고. 영어로 말하면 디플로맷이 아니고 에스피오나지지. 그렇죠. 응? 근데 그런 특권을 활용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고소를 많이 하신다고 그 말씀을 해서 얘기인데 저도 지금 김규현이 고소, 이종찬 고소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저분한 새끼들 하나로 합쳐라. 병합해버려라. 그래갖고 내가 이제 3월 달부터 또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번은 과정을 통해서 이종찬의 집안이 어떤지 내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려고 그래. 내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이종찬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내가 법정에서 내 정식을 증언하려고 그래요. 그 말은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국사편찬위원회 내 얘기가 아니고 나라 기관에서 조사해서 기록해놓은 그 기록물을 근거로 내가 얘기를 하고 그 집안의 역사를 바꿔주려고 그래. 애국자 집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왜 국회의원 애들이 이렇게 말이 소리가 크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걔네들 보면은 그 집안에 일제시대 때 외놈들 밑에서 복종하고 걔네들의 그
개 역할을 했던 집안이 많아. 그런데다가 지금 애들은 또 뭐가 있냐? 북에 가족이 있는 애들이 있어.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이도 누나가 지금 북에 있다고. 왜요? 아니 걔들 원래 집이 황해도였거든. 아. 그러니까 전쟁 때 못 내려온 누나가 네, 있는 네, 거지.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국정원장 때 임동원이도 네, 그 평안북도 사람이야. 네. 여기 와가지고 그 키도 짜리몽땅해서 그 육사를 못 갈 뻔했는데 어떻게 그 시절에 가갖고 육사 14기 일어나는데 그때도 그 뭐냐 그 우리 남북 회담할 때 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임동원이도 평북에 두고 온 여동생을 만났던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 어? 북쪽의 대남 공작기관에서 그런 애들은 그 약점 잡아갖고 다 써먹는 거 아니야. 응? 거기다가 또 지금 국정원장 했던 그 누구야? 서훈. 그건 98에서 2000년도까지 저기 심포 함경도 그 캐도라리 한반도 에너지 기구 거기 나가서 2년 있었다고. 몇 해 전부터 그래. 우리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 걔는 우리가 흡수해 놓는 나라고. 응?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어느 각도에서 보기엔 분명히 이적 행위인데 이게 번위는 무슨 명분을 하든 관계없이 그러나 북한 정리는 코앞에 왔어요. 김일성 족속 제지가 정리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제일 먼저 출범하는 기구가 뭔지 알아요?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위원회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 모든 범죄 행위에서 대한민국을 반대한 거. 그 김일성 족속 왜 눈만 보면 반미 대한민국 하는지 알아요? 미합중국과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 독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주공화정에서는 독재를 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응? 수령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이. 그렇죠. 국민 주권에 의해서 국민이 주인 아니에요. 독재를 반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딱 오늘날 김일성 대진 김정일 어느 날 김정은은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이 어떻게 조카 통일 평화 통일 뭐 습격 통일 대로 통일 했지만 김정은이는 이제는 매기고 지니고 다 빠졌어요. 수단이 없어요. 이놈이 이제는 없어. 아예 없어요. 근데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얼간이같이 쓸모있는 바보로 키웠다고 생각한 무리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맞아. 오늘날 김정은이한테는 이게 김일성 김정일이한테는 쓸모있는 바보 무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김정은이한테는 이 세력이 정말 쓸모없는 바보가 되어 물귀신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까지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친북 정북은. 저는 말해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뭘 하면은 우리 여사님 같은 분을 좀 연사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이 역사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는데 난 특히 난 6.25라고 하는 이 전쟁 과목을 별도의 하나의 역사 과목으로 떼서 이걸 갖다 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봐. 그렇죠. 응? 그래서 전쟁의 배경에는 어떤 이면이 있었고 또 실제로 전쟁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 있었고 전쟁 이후에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오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역사를 인식을 시켜줘서 국민들 머릿속에 또 젊은이들 머릿속에 이념과 사상으로 정확하게 무장이 되면 나라가 바뀌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어? 그렇죠. 이 지금 40대 50대 이런 애들이 그 썩어 빠진 전교조 교육을 받고 자라나온 애들이다 보니까 얘들이 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는 거야. 왜? 역사를 몰라. 무식하기 짝이 없어. 사상, 이념 어떻게 알겠냐고 그런 애들이. 그런데도 윤 대통령 이번에 아마 절절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 교육부 장관이고 뭐 기획재정부고 외교부고 국정원이고 뭐 어디고 간에 전부 다 간신놈들만 와가지고 내가 엘리트입니다라고 했었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은 단 한 놈도 없었다는 거야. 응? 이게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이 좌익들이 마지막 날짜 동국 저쪽 이유도 똑같아요. 다 정리되는 그 물줄기에 대한민국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누구도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스물스물 바퀴벌레 기우듯이 네. 이 마르크스 레닌 자신감 사상이 갖고 다 나온 거예요 지금. 해다가 소련이 70년에 무너졌잖아. 그렇죠. 1990년에 무너졌어. 그런데도 지금도 그 환상에 네. 그 환상에 사로잡히는 마지막 저 종주국이 중국 공산당 아니냐 이거야. 음. 그러니까 저 중국 아이들이 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빨갛게 만들기 위해서 1대1로도 하고 이러는데 택도 이 머저리들이 택도 없는 거기 넘어간 거야. 어? 미국의 정치인들도 돈과 여자에 넘어가고 한국에 지금 나오죠. 지금 권영세, 권성동 이런 애들. 어? 권영세가 주중 한국 대사를 했던 놈이야. 예? 서울법대 윤석열보다 2년 선배야. 어? 예전에 또 어제야 우리 회사 국정원에 또 특보로도 와 있고 하여튼 양지만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권영세도 중국 공산당한테 확실하게 매수가 된 거야. 왜? 그 동생이 머저리 같은 놈이 하나 있었대. 그 머저리 같은 놈이 윤 대통령하고 비슷한 따위거나 그럴 거야. 그런데 걔가 지 형이 중국 대사 나가고 나니까 나 중국 사업한다고 나갔다는 거야. 그 형제가 수백억을 벌어서 왔다는 거야. 그게 뭔 수로 가능하냐고. 그렇죠. 어? 관시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이든 중국이든 이 공산당의 마수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인 게 윤석열이 사직생으로 이번에 이 계엄령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먹잇감이 돼서 들어가는 바람에 그나마도 지금 그렇죠. 국민들이 깨어나고 특히나 청년들이 깨어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정의롭고 지혜로워요. 똑똑해. 중간은 이렇게 넘어가고 관심 없는 것 같다고도 아니다 하는 순간은 이거 감당 못한. 그래서 주변 대국들이 일본 제껴놓고 육지로 붙인 대국들이 대한민국을 넘은 적 있어요? 이 한반도 못 넘겨봐요.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도 다 나간 역사예요. 앞으로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정부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하는데 네. 브레이크를 띄워버렸대. 네. 트럼프 진영의 차는 네. 탱크가 됐든 차가 됐든 브레이크가 없대. 그러니까 무한 질주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도 떼버리고 달리는 그 전차 땅크 위에 올라타거나 장갑차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영광을 볼 날이 금방 와요. 그렇죠. 응? 이제 대한민국의 이 사태가 정말 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격에 맞게 네. 국격에 맞게 이념에 맞게 정리되고 이걸 발판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그 길을 가지고 북한 김일성 족소 저 애송이가 파병까지 했으니까 그러게 네. 말이에요. 네. 동서 공공이 정리돼 버렸어요. 그럼요. 저분이는 이거는 이제 지가 말씀대로 들은 몇 개면 끝나는. 전 진짜 이게 최저 적은 비용으로 북한 정리하게 우선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발판으로 북한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북한 주민 속에 자유통일될 한반도의 자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습니까? 친중 감정이 요만큼도 없어요. 북한 지대는. 그렇지. 지나가던 똥 싸게 붙은 거 물어봐도 중국은 덮어놓고 싫어해요. 중국 떡에 먹고 살면서 그렇게 멸시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두 알아요? 번째 요거 친일 감정, 친미 감정이 깊어요. 친일과 친미 감정이 있다. 그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제 시대 때는 공업지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근하면 돈이 나오고 잘 살았지 그때는. 저녁에 퇴근할 때는 반주에 고등어 하나라도 들고 퇴근하고 복지가 그렇게 좋았대요. 오늘의 대한민국 복지가 아니라 그때 일본 수준의 복지. 그야말로 선진국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모든 걸 놓고 북한 주민은 일제시대 때는 김일성 족속 우리가 해방이 안 됐으면 일본 절반만큼이야 살고 있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사람은 어떤 경우도 구체적으로 자기 밥상 앞에 딱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단일 감정이 없어요. 김일성 족속 자체가 친일이에요. 일본 요리사까지 데려다가 일본 음식 처먹은 놈이에요.
모든 선물 일본 제품을 그렇게 좋아해요. 북한 김일성 주석이 기득권에 내준 전자제품 모든 선물이 일본제. 그러면 정은이가 일본 요리사 그 사람의 후지모든지 뭐 예, 그 사람 자식이란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건 예. 그래 네. 없어요. 네. 두 번째 음. 반미 감정이 없어요. 반미 감정이 없다. 그렇게나 미 제국주의자를 타도해야 된다고 떠들어왔는데. 북한 주민들은 자기네가 왜 미국을 중국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네. 그러면 무조건 당에서 수령이 그 지시를 내리니까 그냥 반미 그렇죠. 반미 하는 겁니까? 김일성 주석이 미국의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하기에 수령님의 유훈에 좀 통일이었다고 계속 떠드는 그게 사정이고 그러나 북한 주민들 딱 하나만 정확히 알아요. 뭐요? 8.15 해방 이후 미국 핵열차에 탔던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됐다. 아, 소련 핵열차에 탔던 나라들은 다 뜯기고 약탈당하고 하다가 80년대 말에 다 빠져나갔다. 이거 얼마나 상식적이에요? 근데 이제 북의 인민들이 이제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인민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동유럽이 다 나토로 가고 다 알죠. 소련으로부터 붕괴됐다는 거 나왔고. 다 알죠. 제일 북한 인민들이 놀란 게 중국하고 네. 미국이 수교할 때래요. 그렇죠. 핑퐁 외교 해가지고 네. 그걸 했죠. 김일성이가 그때 뭐 저게 진짜 현대 수종주의 하면서 뭐 공산주 당 이념을 팔아먹고 현대 수종주의 표본 중국이랑 냅다 갔거든요. 그러나 북한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단 하나예요. 미국 핵열차에 탔던 나라들 다 선진국이다. 소련 핵열차 탔던 나라들 다 독재 국가고 인민도 못 먹이다가 다 해체돼서 자본주의로 복귀됐다. 이거예요. 야, 거의 다 때가 대단한 자산이에요,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 연합군이 북으로 진주해서 들어갈 때도 그저 환영하지 반대할 사람은 없겠네. 누가 반대해요? 이제 살겠다고 나오고. 아이,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90년대부터는 뭐라 그랬냐. 전쟁을 잘하고 남의 나라 침략을 잘한다는 미국이 왜 우리나라는 침략 안 해? 나 좀 살려달라. 그 돌려차기 하는 거죠. 김일성 족속을.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는 다 왔어요. 중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트럼프 군단이 이제 질주하기 시작하면은 굳이 뭐 북한까지 깔아뭉갤 건 없고 저절로 넘어갈 것 같은데. 공산 중국은 세계 초대 강국이 될 수 없고 그거는 미국 교수하면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국민 수준이 너무 낮고 소국이라고 하기엔 땅이 큰 거밖에 없어요. 아니 솔직히 저는 거기서 살아봤는데 중국의 이 민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 굉장히 낮아요. 거기는 돈이면 애비애미도 몰라보고 형제자매도 없어. 그런 문화인 거야. 어지간하면 삼강 어느 쪽에 나온 거 가지고 아주 자랑하고 있겠어요. 삼강 어른 군군 신신 뭐 정말 신하는 뭐 임금 모시고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나 마누라가 그 모시고 거의 가장 초보적인 도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성이고. 네. 기본이지 기본. 기본 중에 근본이고 기본이고 사람이라면 다 알아듣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행하는 소리고. 예. 그걸 꽤 마찬가지로 삼강 어른의 대단한 거나 발견한 것처럼 공자가 자기 나라 백성 중국의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더럽고 락하고 하품이 나고 기가 다 막혔으면 그런 거 내놓고 오늘날까지 칭송받고 있겠어요? 왜냐하면 인육을 잡아먹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었거든. 응? 조금만 기근이 들면 자식을 팔아먹는 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 북조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중국 애들이 그 야만성과 그 무식함을 너무 잘 알고. 잘 알죠. 그러니까 혐오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싫어해요. 싫어한다. 네. 근데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친근한 감정이 있고. 그거는 이런 게 그 대한민국의 그 미국행 열차 타서 이렇게 일본 시기 일제 시민지 통치 시기 김일성 족속이 그 국민에게 가는데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안정적으로 살았다 이거거든요.
내가 말해요. 네. 엊그저께 경기도 동탄이라는 데가 네.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백화점을 지나는데 네. 거기서 사람 만날 일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을 지나서 식당 가러 가는 거예요.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이거 인천국제공항 가본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막 이러잖아. 네. 어? 그렇죠. 뭐 이런 공항이 있나? 네. 네. 인천공항이 시골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보니까 그 백화점 안에 휴식 공간도 너무 잘 해놓고,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전부 다 명품 코너야. 아. 어? 네. 그 백화점 안에는. 네. 근데 그 통로를 지나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언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지? 언제 이렇게 고급스러운 물건을 썼지 우리가? 그런데 그게 장사가 되니까 거기에서 입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참 입이 딱 벌어지는 게, 야, 내가 정말로 정말 복된 땅에 태어났구나.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우리 북에 살던 우리 형제들이 와서 옛날에 내가 그 오신 분들하고 내가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시내 됐고 나면 전부 다 환장하는 거야.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맨날 거지 새끼들만 있다는 서울 땅에 어떻게 이 많은 차가 있고 이 많은 건물이 이게 뭐냐고 말이야. 우리는 못 믿어 하거든. 80년대 중후반부터 이걸 알았거든요.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평양시는 많이 알아요. 저는 저 탈북에서 이거 오는 것도 정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유엔사가 없었으면,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한미일 공조체계가 없었으면 대륙을 개처럼 헤매다 죽어도 여기 안 와요. 자, 여사님,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통일이라든지 네. 또 북의 우리 주민들을 우리 형제자매를 이 좀 뭡니까 사랑으로 안고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아까 이제 드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 보면 이 삐라 있잖아요. 전단.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북의 인민들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지금부터는 여사님께서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런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좀 했으면 피도 안 흘리고 서로 사상도 안 생기고 북조선을 갖다가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겠다. 좀 이런 지혜를 좀 한번 나눠줘 보시면 어떨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 다민족 반도가 아니에요. 근데 한민족이지. 한민족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음, 동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철저히 한미 동맹에 준해서 해야 돼요. 한미동맹 기본한다. 이거 한미 동맹에 준해서 하지 않으면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앞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전단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그렇죠. 튼튼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 송조기하고 태국끼리 딱 달고 들어가야 돼요. 북한의 진격에 들어갈 때는. 오케이. 그러니까 한미 연합군이 가더라도 태극기와 송조기. 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게 북한을 진입할 때는 분명한 명분을 세워야 돼요. 김일성 조씨 냈다 떠든 거. 핵사찰 명분. 핵사찰 모든 범중가는 거고 국민 300만 이상 군교 지금에서 추구했던 이 프로젝트를 없앤다. 그러니까 CVID를 꼭 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럼 무슨 그게 명분이에요. 그거 들고 들어가야 중국 러시아가 끄떡먹거려요. 아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대북 제재안에 10개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와 유엔의 명분을 갖고 들어간다. 그렇죠. 예. 한미동맹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깃발을 많이 보탠다면 네. 태극기, 성조기, 그다음에 유엔기. 태극기, 선조기, 유엔기 딱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태극기도 반갑지만은 성조기가 더 반가운 거예요. 그러고 네. 또 세부적인 명분은 네. 철두철미하고 확인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네. CVID. 나오죠. 이거를 딱 우리가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살에 들어간다. 아, 그렇지. 여기에 예. 군사적 액션을 하는 거는 무조건 제거한다. 왜냐하면 북한 핵사찰 문제는 북한 주민이 귀가 매게 들었으니까 그 관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 그렇게 나와서 우리를 압력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왜 김일성 적성은 안 하겠다고 그거 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는데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거 김일성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죠.
그거 먹지도 못한 거 왜 개발하겠습니까? 아니 맨날 고깃국에 입안 먹여준다고 헛소리 해놓고 네. 오늘날까지도 못하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 대통령의 결정도 네. 여사님 말씀을 잘 따라간 거네. 철저한 한미동맹. 아, 한미동맹이요.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이날의 악의 무리를 갖다 척결하겠다고 왜 하는. 그런지 알아요? 북한의 핵 프로젝트의 모든 국제 범죄, 이게 정말 유엔 대북 제재 그게 조항에 들어가 있는 모든 범죄가 한미일 자유 세계를 적으로 놓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단체반미 국가 테러리스트 연맹 어쩌고 거기 중국이 적이 된 적이 있어요? 없죠. 러시아가 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적대시한 저 동맹국을 망할 집 구석이 잘못된 결정이구나. 명분을 잘못이었죠. 그리고 주적을 잘못 고른 거예요. 한국, 미국, 한미동맹, 한미일공조 자유세계를 턱 잡아서 적대 세력 이래 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고 위성도 개발하고. 근데 여사님 네. 이번에 네. 국정원에 찾아있던 홍장원이 그 개만도 못한 놈의 네. 그 가짜 네. 메모지와 함께 박선원이가 또 조작을 더하고 네. 야네들이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얘기할 때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게 제일 먼저 나왔었어. 제가 응. 최 선생님 제가 응. 정말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해요. 북한 자유와 김일성 적성만 공개하는데 어떨 때 나는 해를 가로밀고 나섰는지 알아요? 중국의 세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통일 업적이라든지로 저 새끼 입을 확 찢어놓고 싶더라고. 아니 미군은 점령군이고 그치?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거야. 아, 이게 그거는 글쎄 너네 다 할대로 하고 하지만은 중국의 세시해서 그뭐 이거 왜 못하는가. 더 악이 나는 건 김일성 김정일 통일 업적을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 저건 나의 주적이다. 그렇지. 저건 김일성 족속과 똑같은 나의 적이다. 그래서 내가 나선 거예요. 우리 저 여기 애청자뿐만 아니라 네. 이 방송 보실 국민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 여사님이 말씀하시는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고 미국을 적대하고 그렇죠. 네. 이런 발언하는 자가 누군지 아시죠 지금? 그 자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나 재판 걸 일은 없잖아요. 본인이 분명히 했는데. 그러니까 한 얘기니까 아니 뭐 또 국회 마당에서 정치 마당에서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는 난 용서 못해요. 예. 타국민도 아닌 자국민을 300만 이상 굶겨진 악마들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대한민국을 미제 식민지로 까대고 맞아요. 점령해야 된다고. 김일성이 정통일 염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그렇게 수제놓고 정말 이렇게 그 잔여 세력들이 오늘날 이렇게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난 이런 건 용서 못해요. 일각에서 나온 얘기들이 네. 소위 살인 면허를 네.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네. 미국의 특수요원들이 좀 들어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미미 합중국은 굉장한 신사 국가예요. 네.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네. 어떤 경우도 내정 간섭이라는 그런 근거는 안 남겨요. 안 그래서 하겠죠. 미국이 위대한 거예요.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좀 그래서 네. 3월 1일 날 네. 이번에 그저 모리스 탄이라고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제 인권 대사를 뭐 이런 거 했던 우리 재미교포인데 네. 미국 사람이지 그 사람. 네. 그 사람이 그 탄 박사가 네. TAN 네. 탄 박사가 이번 온대요. 3.1절 날도. 근데 최 선생님, 네. 내가 전 북한 체제도 겪어서 그런데 네. 예. 우리 살인 면허 받아가지고 예. 비공개적으로 어떤 쪽을 위험한 것을 제거한다. 네.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요? 추종무리가 나와요.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알라 신사 아니, 두고두고 그러니까 나와요. 이제 하진 네. 않을 텐데 네. 지금 워낙에들 이 미국을 적대시하고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을 갖다가 소위 말하는
좀 에이. 멀리 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은 여기서 뭐 명분이 응? 다 없어졌어요. 얘들 그러니까. 탄핵한다는 예, 명분이. 중국 CSA 김일성 주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난 이것만 봅니다. 어제 대통령도 네. 이제 최후 변론이라고 했고 예. 저는 이제 그게 일종의 선전포고로 들리더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아유 저 양반이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을까. 응?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의 구국의 대통령 윤석열님은 하늘이 내린 거나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이 있죠. 난장판 같은 예. 이 정치판에서 예, 예. 그런 사생 결단, 네. 사직생의 결단을 내리고 모든 걸 던졌다는 거는 네. 이 민족 역사에 몇 분이 나올 수 있어요? 난 그런 생각까지 근데 들어요. 그 서울법대 나온 학생들 보면 예. 또 서울대 나온 애들 보면 예. 쓰레기 양아치가 제일 많거든. 아, 멀리 볼 것이에요. 조국인지 뭔지 그 이제 아이고. 근데 참. 여사님 조기뿐만 아니라 예. 유시민이 이해찬 얘네들도 다 서울대 나온 애들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응? 그거 응.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주 궁중에 뿌리 나게 자란 똑똑한 국가관도 이념도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상대할 필요 위험하다 할 때는 가벅이 걷어여야 돼요. 좋은 말이에요. 그나마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강경책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희망을 본 게 있어요. 며칠 전에 내가 우리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젊은 대학생을 하나를 만났어. 봤더니 이 친구가 3월 1일 날 소위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생들끼리 다 거의 연합하고 모여서 소위 말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우리가 헌법을 지키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야 되겠다고 얼마나 기특해. 그러니까 너무 이쁜 거 있지.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제. 아이고 막 얼마나 각 대단해요. 대학마다 예, 그 진짜 들불에 예. 그냥 강풍 여운이 타고 그저 불빛처럼. 요원에 그 불길 번지는 것 마냥 젊은 학생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저 TV를 아예 안 봐요. 나는 예. 대학생들 그게 여, 모든 여기 지금 우리 대한연대잖아요. 예. 우리 대한연대 친구들이 오늘 오전에도 이화여대 가서 취재해서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죽지 않았어요. 예, 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층들이 예? 특히 학생들이 깨어나고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들도 그랬대. 예.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계엄이 무슨 얼어줄 계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상에서 봤더니 아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거를 자기들이 알게 됐다는 거야. 심지어 윤 대통령 변호한 그 김계리 변호사 여자 변호사요. 예. 자기가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잠시 동안 정신줄을 놓았었대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때 나 자신도 계몽이 됐다는 거야. 그렇죠. 예. 난 그래서 이번에 이 계엄령을 통해서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피 흘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머릿속이 터져서 지금 죽어가는 놈들이 많을 거야. 대신에 이 머리가 깨어져서 각성하고 걔들은 망명할 진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계속 끝까지 간 것들은 망명할 때도 없어요. 누가 보세요. 어디를 어딜 가겠어요? 망명하겠어요. 북조선 가면 되겠다. 북한 지대가 정리됐는데. 근데 저기서도 안 받아줘 그런 쓰레기들은. 아니 여기서 이렇게 공산에 쓸모있는 모조리들처럼 북한 김일성 족속 따위 추정서 붕탕 치는 거 북한 주민들이 왜 받아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대통령 잡겠다고 난리친 놈 중에 대표적으로 뽑으면 내가 이 오동훈이라고 공수처장 놈하고 그때 경찰에 뭐 국가수사본부장은 우종소라고 있어서 이런 애들 보면 있잖아. 야 저건 머저리 정도가 아니고 저건 짐승만도 못하는 놈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아이러니한 게 그런 새끼들 전부 임명권자가 누군지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뭐 형식에서 관례상 그렇게 됐을 수 있는데 언제 검토했었어요? 좌우지간에 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 소위 종북 종주 이 쓰레기들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진실을 국민께 자기가 몸바쳐서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나라가 다시금 이제 구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더 융성하고 발전하는 이 그런 파벌을 대한민국이 되겠죠. 훌륭하게 넘어서 네. 더 국제적으로든 한반도에서도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지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자유대한민국. 예. 네, 저는 꼭 그렇게 그렇게 돼야 하며 네.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대한민국이 끄떡끄떡 위험해지면 북한이 더 빨리 정리돼요. 끄떨어진 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응. 사실 그 민노총이나 응. 이런 좌파 간첩 세력들은 평양에서 돈을 못 받아갖고 굉장히 힘든다 그래.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아예 이주하지.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는 얘기지. 네.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도 끝나가고 정원이는 또 뭐 생물학적으로도 좀 어려워져 가는 것 같고 뭐 그놈은 생물학적으로 돼지를 팔자가 아니에요. 그놈은 무조건 제거되게 딱 돼 있어요. 그렇죠. 나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여사님께서는 이제 직접 거기서 핵심 언론사에 계셔봤고 또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재 오늘 같은 네, 모습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유튜브가 아무리 검열을 뭐 한다 안 한다 해도 왜 그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나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 많이 있는데 여사님 보시에 그런 그 입에서 접비되는 그런 수준의 전문가들 얘기에 어떻게 좀 평가가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거 똑똑한 불프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네. 응? 지독한 독재 응. 국가들에서 협작권들이 제일 재미를 보는 게 뭔지 알아요? 가짜를 싹 넘기는 거예요. 그렇지. 거짓말하는 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네. 응. 근데 내가 진짜 한심한 게 소위 말해 국가 기관에서 만들어놓은 연구단체야 이런 데가 보면 근데 거기서 뭐 내가 뭐 30년 했니 어쩌냐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 한심한 얘기들 하는 거야. 그건 자기 스스로가 국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것들이고. 내가 남한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내가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북한을 봤고 특히나 나는 이제 황자임이나 김덕훈 같은 걸출한 그런 인물들도 직접 만나서 그런저런 걸 인연이 있었는데 이 보면은 서울 안 가본 놈이 남다면 더 잘한다고. 그렇죠. 어? 북한 한번 제대로 안 해본 놈들이 그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주워 들은 것 같고 내가 북한 연구 최고의 전문가다고 나와서 뒤로 또 공영방송 이런 데 나와서 떠들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은 절대로 안 부르죠. KBS, MBC 이런 데서 여사님 오십시오라는. 올해도 안 가요 저는.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안 가시는 게 정상이에요. 올해도 안 가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나라의 변화기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막 이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여사님을 자주 뵙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뵐 때마다 이렇게 좀 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그렇죠.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방송에서 우리 같이 북한이 정리되는 시점의 순차 단계 이것도 하나의 이게 자유국민회가 알릴 때가 됐어요. 그 앞에 안 돼 준비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준비 맞습니다. 안 됐다가 하면 안 되고 나면요. 나이 많은 국민들이 더 욕해요. 그렇죠. 당신의 정부에 있으면서 왜 준비를 안 했는가? 본인도 준비 못하고 있으면서 남 탓하는 데는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사님하고 우리 이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우리 대국민 좀 정신 각성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통합될 시기를 대비해서 그렇죠.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도 좀 알려주고 왜냐하면 지금 뭐 장관이다 뭐 각 그 일선 부서에 있는 이 공직자들이 뭘 몰라요. 뭘 모르고 특히나 북쪽에 대해서는 아는 놈이 별로 지금 저 통일부 같은 데는 사실 있으나마한 애들이거든. 응? 한심한 에 대해서 황장엽, 김덕홍 선생님 다음에 저만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없어도 여사님한테 와서 제가 무식하고 모자라니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국정원애들 요즘 없잖아. 요즘에 통일부 직원 애들 중에서 여사님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애들 없잖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북한 자유통일의 주역이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런 돈이나 그 자기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하고는 일을 안 해요. 저는 원래. 그렇죠. 내가 아는 김덕홍 선생님이 그런 분이야. 그렇죠. 그렇죠? 똑같잖아. 응? 김덕홍이나 우리 김 여사님은 똑같은 분 아니에요. 응?
그렇게 칼날같이 짱같이 화살처럼 나가지 않으면 북한을 그 빨리 붕괴 못 시켜요.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 황 선생 오시면은 국무총리급, 김덕홍 선생은 장관급, 그 대우와 예우를 해드리면서 소위 말해서 북한 자유화운동 하기로 했다고. 그런데 이게 김영삼이가 나중에 분탕질을 하고 김대중이한테 정권을 못 놈같이 정말 쓰레기같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건네주고 하면서 그 김대중 5년 동안에 내가 우리 김덕홍 선생과 황장엽 선생이 처절하게 그들한테 당했던 걸 나도 옆에서 봤어요. 정말 이놈 새끼들은 사람이 아니야. 응? 황 선생님이나 김 선생님한테 했던 그 짓을 보면 내가 진짜 씹어서 가루를 생겨도 내가 시원치가 않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분통함과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래도 되돌려줄 기회가 조금은 있으니까. 응? 그렇죠. 네. 북한 자유화되면 네. 그것도 정당하게 다 되겠지요. 나는 언젠가 한번 우리가 시간이 되면 우리 여사님이 그 총 정리해서 만든 책 있잖아. 김덕홍 선의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자유주의자이다. 책. 자유주의자다. 그 책을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라는 거를. 응? 그러니까 너무나 몰라. 응? 너무나 모르고. 대북 문제 자문록 1건부터 13건까지 다 써놨어요. 누구도 그걸 이시해달라니까 이걸로 다 못 벌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자료들이 다 대한민국에서는 뭐 요구하는 데가 없으니까 필요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누구든 주인 자격이 있는 사람, 주인으로서의 의지와 자격이 있는데 딱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어느 나라가 왜 북조선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조만간에 여사님의 그런 깊은 그 해안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조만간에 올 것 같은 또 그런 조심스러운 또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네. 북한 자유화되면 우리 저 평양 대동강변 가서 한번 저 한상 피고 한번 먹고 놉시다. 대동강 맥주. 그렇죠? 그때 그 원래 라인은 참 북한에 물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맥주를 먹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원래 진로 소주 있잖아. 우리나라에 그 진로가 원래 평안도 거야. 거기서 월남한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술은 평안도 술이 최고 좋다는 얘기가 있어. 예전부터. 북한이 자유화돼서 저 재건에 들어갈 때는 생각만 해도 힘든데. 그렇죠? 한번 우리 저 여사님하고 우리 저 딱 한번 평양에 가서 인민들 해방시켜 놓고 그렇게 한번 잔치 한번 벌리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또 와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지혜를 또 이렇게 나눠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딸이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나가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한 달 후에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한번 정담을 나누기로 하시죠. 고마워요. 오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저희가 늘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여기 단체가 대한연대입니다.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Alternative Solidarity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안 뭔가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 이 대한연대에서 그걸 제시해드리죠. 오늘은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문제 전략가이시고 또 전문가. 모르는데 왔으니까 전문가가 된 겁니다. 아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김길선 여사님께 다시 한번 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또 뭐 한 달이라고 했죠. 또 금방 오니까 또 한 달 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